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유미성.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애절한 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보다 더 간절한 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를 벗어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숨어있던 그대만을 위해 쓰여질 그 어떤 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대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네, 유미성 시인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의 앞부분입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말보다 또 보고 싶다는 말보다 더 애절하고 간절한 어떤 말이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 오늘도 여전히 그대에게 사랑한다는 말밖에는 다른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밖에는 그 어떤 그리움의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너무나도 따뜻한 그대이기에 그대를 위해 쓰여진 내 평범한 언어들은 그대 마음속에서는 별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는 평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 어린 단어들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들도 올해는요, 가슴속에 담겨있는 그 진심들을 표현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될 겁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2009 신춘문예 시리즈, 오늘은 서울신문 단편소설 당선작과 함께하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2009)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당선작은 진보경 씨의 호모 리터니즈입니다. 진보경 씨는 1972년 서울에서 출생했고요. 창문여고를 졸업했고 커뮤니티 소행성 B612에서 소설 창작 과정을 수강 중입니다. 서울신문의 단편소설 본심은 소설가 현기런 작가와 문학평론가 김종회 교수가 맡았는데요. 경희대학교 김종회 교수의 심사평 함께 들어보죠. 이번 예심 통과작들, 대개의 작품들이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날 세태가 그러하긴 하지만 이것을 여러 편의 소설에서 동시에 읽었을 때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이 인간을 구제하는 어떤 목표를 가졌던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죠. 이 소설은 주인공이 산에서 어떤 남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 지갑을 훔쳐서 그 사람의 삶을 살다가 지갑을 돌려주려 하는데 상황이 달라져서 원상복귀도 어렵게 되는 아주 우울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진폭이 큽니다. 그러나 안정감이 덜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힘과 정확한 표현력, 또 현실과 탈현실의 관계를 가늠하는 sense of proportion, 균형 감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장차 이 작가가 큰 작가로 성장해 갈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2009 신춘문예의 당선작 시리즈 서울신문 단편소설 진보경 작가의 호모 리터니즈입니다. 호모 리터니즈 진보경.
나는 빈칸에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해당 정보와 일치하는 아이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JEONGHYUNS 별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끝 두 자리는 별표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붙지만 나머지 철자는 뻔하다. 정현수, 그러니까 숨겨진 두 글자 별표는 알파벳 55인 셈이다. 화면 상단에 비밀번호 찾기로 들어간다. 아이디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차례로 채운다. 마지막으로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뜬다. 정현수의 보안장치는 너무 허술했다. 현실과 가상으로 나누어진 그의 공간. 탐사 3일째. 잠입은 성공적이다. 평일 오후의 등산로는 한산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질 시간이었다. 산속의 어둠은 모든 것을 까마득하게 지워버린다. 발밑에서 낙엽들이 사각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배 아파. 어쩐다. 화장실에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배야. 할 수 없어. 마땅한 데서 실례를 하는 수밖에. 나는 용변볼 장소를 찾아 길을 등졌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곳에 바지를 내리고 앉았다. 살 것 같네. 벌써 어둑어둑하잖아. 빨리 가자. 대충 정리를 끝내고 비탈길을 오르던 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누가 불러 세운 것 같기도, 알 수 없는 신호를 받은 것 같기도 했다. 불룩하게 솟은 무언가가 보였다. 나는 슬금슬금 내려가 다시 그 자리에 섰다. 수북한 낙엽 사이로 푸른 옷자락이 보였다. 손바닥으로 낙엽을 헤쳤다. 뭐지? 역한 냄새. 이게 뭐야? 사람이잖아. 이봐요. 그의 등에 손바닥을 댔다. 차가웠다. 어떡하지? 모른 척 돌아갈까? 아니야. 일단 신고를. 119. 계곡 아니라 안 터지잖아. 어쩌지? 조금만 기다려요. 낙엽을 이렇게 지우면 구조대원들이 곧 발견할 거예요. 곧 발견될 겁니다. 현장 정리를 마치고 돌아서려던 그때 또다시 무언가 내 시선을 잡아 끌었다. 그의 바지 뒷주머니 위로 반쯤 나와 있는 지갑. 죄송합니다. 함께 일하지 못해 유감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번에 결혼한다.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 될 텐데. 참. 넌 연애도 거의 못 해봤지. 자, 결혼식 날 오면 집사람 친구들 많을 테니까 잘 찾아봐. 별꼴이야, 진짜. 전 직장 없는 남자 노땡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유예된 삶에서 벗어날 방도를 궁리 중이었다.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사람들 또한 그랬다.
30살 넘은 무직자인 나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어릴 적 친구들 뿐 누구도 나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새로 짜고 싶다고. 나는 침착하게 등산 장갑을 손에 꼈다. 장갑 낀 손으로 지갑을 빼냈다. 나는 내 지갑의 신분증을 꺼내 그의 것과 맞바꿨다. 신용카드 한 장과 그의 명함도 몇 장 챙겼다. 현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주머니에 지갑을 원래대로 꽂아두었다. 오른쪽 앞주머니를 더듬어 휴대전화와 열쇠 꾸러미까지 갈취했다. 해친 낙엽과 흙을 다시 그의 몸 위에 덮었다. 내 삶을 최초로 이탈하는 순간이었다. 일단 청소부터 해야겠네. 청소기가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구나. 첫째 날은 집안을 둘러보고 청소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청소기를 돌리고 썩은 음식들을 내다버렸다. 자정이 넘은 시각,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여는 남자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둘째 날은 늦잠을 잤다. 배고파. 냉장고 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곤 생수 2통뿐이었다. 주방 수납장에서 라면 몇 봉지를 발견했다. 계란도 단무지도 김치도 없이 끓인 라면을 뚜껑에 덜어 2끼를 때웠다. 정윤수의 휴대전화를 충전해 전원을 켰다. 다행히 잠금 설정은 되어 있지 않았다. 전화번호 저장함은 텅 비어 있었다. 통화 목록도 모두 지워져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신함에 메일이 수백 통 쌓여 있는데, 가만. 정윤수의 메일을 확인해도 될까? 스팸 메일이야 그렇다 쳐도 수신 확인을 하면 그가 생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어쩌면 그게 나에겐 더 나은 일일지도 몰라. 그래. 일단 광고 메일부터 체크해서 휴지통으로 보내는 거야. 발신자가 백화점이나 은행, 식당, 웹사이트 등의 상호로 표시되거나 제목에 대출, 오빠, 신제품 같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삭제한다. 그러고 나니 순수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듯한 메일 6통이 남는다. 네 번째 메일의 제목은 수정 관련 사항입니다. 발신인은 한강병원이다. 언뜻 봐선 그의 사적인 일에 관한 내용인 듯 싶다. 정현수는 유부남이었을까? 내용을 살펴본다. 안녕하세요. 한강병원 원무과 김대리입니다. 제작해주신 홈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수정을 원하는 부분도 상세하게 적어뒀으니까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비용 관련 협의는 전화로 했으면 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2통의 메일이 남았는데 2통의 발신인은 리시캐시? 리시캐시가 실명일까? 아님 닉네임? 제목은 제목 없음. 광고 메일일까? 얼핏 대법제 상호 같기도 한데. 어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자. 리시캐시. 요가와 명상의 도시 리시캐시. 겐지스강의 상류에 위치한 히말라야의 관문이다. 뭐야, 더 모르겠네. 정현수의 명함이 여기 있네. 정현수
펨터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회사 도메인 주소창을 입력해서 찾아보면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문을 닫았다 이거지. 그래. 그가 되기 위해선 그를 완벽히 알아야 해. 나는 리시케시에서 온 메일을 열어보기로 결심한다. 수신 날짜가 8월 5일인 첫 번째 메일은 사진 한 장과 2줄의 메시지가 전부였다. 내가 지금 이곳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 잊으려고 노력 중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어. 요즘 사귄 새 친구를 소개할게. 허름한 골목길, 얼룩소 한 마리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진. 소의 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물인지 침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 메일은 내용 없이 인물 사진만 첨부돼 있다. 통통한 체형의 단발머리인 여자는 무표정하다. 그렇지만 딱딱하게 굳지 않은, 오히려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다. 아마도 발신인의 사진 같다. 두 통의 메일로는 아무것도 추측할 수가 없다. 그녀는 정윤수와 어떤 관계일까? 수신된 날짜는 10월 17일. 내가 그를 발견하기 하루 전에 도착한 것이다. 두 통의 메일로 봐선 정윤수와의 관계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현재 인도에 머물고 있는 여자는 2달 간격으로 소식을 전해왔다. 그것도 너무나 간략하게. 여자의 이전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싶어 메일 보관함을 뒤졌다. 정현수가 따로 보관 중인 메일은 없었다. 그는 누구일까? 나는 갑자기 불안해진다. 그를 빌리기로 결심한 이후 가장 걱정되는 점이 그의 인간관계였다.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최소한의 관계인 가족조차도. 모든 인연에 무관한 그의 삶이 어쩌면 의도에 의한 것은 아닐까 궁금해진다. 사흘간의 탐사 끝에 비로소 나는 그가 되어 사는 일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비밀번호가 친절하게 통장마다 적혀 있으니. 아파트 정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상가 식당에서 백반을 사 먹었다. 식사 후엔 동네 주변을 산책했다. 나는 정현수 대신, 아니 정현수가 되어 거리를 쏘다녔다. 그의 옷은 내게 헐렁했다. 살을 좀 찌워야 하지 않을까? 나는 잠시 고민했다. 키는 더 느릴 수 없으니 소매와 바지단을 줄여야 할 것이다. 거대한 체구와는 다르게 정현수는 심플한 취향을 가졌다. 살림살이 역시 단출했다. 옷장 서랍 밑바닥에 통장 5개가 나란히 깔려 있었다. 모든 공과금은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그는 통장마다 맨 앞장 귀퉁이에 연필로 비밀번호 4자리를 적어두었다. 잔고는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관계 없음으로 인한 정현수의 삶은 외로웠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익숙한 내게는 무척 다행한 일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중학생이던 때 엄마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엄마는 늘 내게 말했다. 명심해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걸. 무슨 얘기예요? 네 아버지하고 결혼하려고 했을 때 난 항공사 승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만 남겨두고 있었어. 사랑에 빠졌다면서요. 그래.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선택했어.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그때 내가 승무원의 길을 선택했다면 아휴 참. 그간 모르는 일이죠. 그 길에서 더 어떤 일이 엄마를 어긋나게 했을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참혹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니? 아니에요. 사람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첫 단추를.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알밤을 맞을 일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고귀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믿는 일이 원래 주어진 참혹한 삶을 인정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였다. 졸업 후 여기저기서 취업 제의가 들어왔다. 금융권의 계약직 사원으로 취직한 동기들이 앞다퉈 나를 데려가려고 나섰다. 야야야, 좋은 기회라니까. 뭔데 도서관까지 날 찾아왔어. 우리 회사에서 계약직을 몇 명 더 뽑는 데잖아. 지원해봐. 계약직이라며? 응. 그렇지만 매년 정규직 전환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어. 물론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긴 하지만. 그렇구나. 언제까지 공인회계사 시험에만 매달릴 거냐? 일단 취직부터 하고 남는 시간 활용해서 공부해보는 건 어때?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한 게 면접에서 가산은 될 거야. 알았어. 하여튼 고맙다. 어머니하고 의논해보고 연락할게. 어머니? 너 마마 보이냐? 네 장난인데 네가 결정해. 그래도 생각 좀 해보고. 하긴 금융권이라도 계약직이라니까 좀 그럴 거야. 괜찮은 중소기업 정규직 자리도 널려 있으니까 하여튼 잘 생각해봐라. 고마워. 연락할게. 안 돼. 엄마, 무조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공인회계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친구들은 다 취직했는데 저만 이러고 있으니 불안하기도 하고.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지는 법이야. 지금 그렇게 아무 곳에나 들어가면 너는 평생 그 좁은 바닥에서 푸드덕거리다 끝나고 말 게다. 어려워도 더 넓고 깊은 물에 뛰어들어야 해. 나중에 후회 없으려면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렇게 3년이 더 흘렀다. 취업문은 좁아졌고 동기들은 제 밥줄 잡고 있기도 힘겨워했다. 엄마는 내가 큰 물에 몸을 던지는 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나는 지금 첫 단추를 새 것으로 갈아치웠다. 받은 편지에 대한 답신을 보낸다. 기쁜 날 참석 못해 미안하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당분간 메일로만 연락이 가능할 것 같다. 리시케시 여자한테는 답장을 안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강병원 김대리한테는 보내주신 수정안 잘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 당장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 드릴게요. 답신을 보낸 다음 날 전화가 걸려왔다. 정현수의 휴대전화가 울리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벨소리는 길게 이어졌고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강병원 김대리입니다. 유지보수비 외에 수정 비용을 따로 지불해드려야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응답을 하지 않으면 또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니까 답장을 보내주는 게 좋겠어. 그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한강병원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다. 김대리가 말한 유지 보수비,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관리비쯤 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아도 잔고가 떨어져 걱정하던 참이었다. 김대리에게 답장을 보낸 후 컴퓨터에서 한강병원 폴더를 찾아냈다. 나로서는 알 수 없는 파일들만 수두룩했다. 집에서 가까운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찾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존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가능한지 해서요. 아, 예. 원본 파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원본 파일 가져오셨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어떻게 수정해드릴까요? 잠시만요. 여기 인터넷 되죠? 예, 이거 쓰십시오. 예. 홈페이지 수정 작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정현수의 실력까지 덮어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해주십시오. 네. 자, 이 프로그램을 보완해달라 이거죠? 어디? 수정 보완 작업은 한 사흘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처리해주세요. 결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제... 저 카드로 할게요. 잠깐만요. 지갑에서 정현수의 신용카드를 꺼내준다. 돌아오는 길, 지하철역 입구에 서서 잠시 고민한다. 오늘 저녁으로는 무얼 먹을까? 내가 살던 집 근처엔 할머니 혼자 30년 넘게 꾸려온 순댓국집이 있다. 어떻게 할까? 어쩌면 할머니 순대를 다시 먹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니 조금 우울해진다. 내 안에 축적된 기호와 습성들을 완전히 지울 방법은 없을까? 나는 정현수니까. 온라인 원격 교육 사이트에 로그인한다. 첨삭해야 할 리포트가 5개 올라와 있다. 통신교육업체의 수강생들이 문제지를 풀어올리면 그것을 채점하는 일이 나의 몫이다. 딱히 어렵거나 촉박하지도 않다. 대신 보수는 적다. 수강생이 문제지를 채점하는데 전화가 왔다. 한강병원 김대리다. 이번에는 그의 전화를 피하지 않았다. 네, 정현수입니다. 아이고, 선배님. 많이 바쁘셨나봐요. 연락이 잘 안 되네요. 예. 여행 좀 다녀왔어요. 메일은 잘 받았어요. 아주 좋던데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위에서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서 어쩌죠? 수정 작업이라 윗선에서 따로 비용 지불하는 거 어렵다고 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제가 술 한 잔 사겠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그래, 난 정현수야. 그리고 틈틈이 다른 일자리를 더 알아봐야겠어. 정현수의 전공과 이력이라면 뭐 쉽겠지.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 아니, 무엇보다 먼저 연애를 하고 싶어.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예. 왜 이렇게 바쁘셨어요? 제가 빚진 거 갚겠다는데도 마다하시고. 그게 하던 일이 좀 바빠서. 고깃집으로 예약했는데 가시죠. 예. 김대리는 몸집이 작고 다부진 체구의 남자다. 나는 김대리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해놓고 전전긍긍했다. 처음엔 핑계를 대며 몇 번 거절했다. 서슴없이 선배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가 정현수의 어느 시절 후배인지 그저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일 뿐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무작정 미루고 있는 것도 불안했다. 3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한 거였다. 나는 최대한 정현수처럼 보이도록 치장했다. 사진 속 그의 것과 비슷한 뿔테 안경을 구입했다.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을 골랐다. 낡은 것은 오래 묵었다는 증거 외에 그만큼 애용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두툼한 회색 니트를 꺼내 입었다.
키높이 구두를 신었더니 바짓단을 접지 않아도 되었다. 작년 봄 제작회의 때 뵙고 이번이 두 번째네요. 근데 선배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배님 첫인상은 꽤나 듬직한 체격이었는데. 예. 자, 드시죠. 예. 과묵한 건 여전하시네요. 선후배 사이긴 해도 두 번째 만남이라고 하니 저쪽도 어색한 건 마찬가지 모양이야. 좋다. 선배님, 전 요즘 뉴스 안 봅니다. 그래요? 이 나라 국민치고 내일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이 침체의 늪에 이제 막 첫발이 빠졌을 뿐인데요. 자신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요. 병원도 어렵습니까? 아휴, 말도 마세요. 저희 병원도 이 감원의 칼바람이 언제 휘몰아칠지 몰라서 매일 살얼음판입니다. 예. 너 맞더라고? 근데 신 선배는 아직 연락이 없어요? 네? 신 선배가 누구지? 정윤수와는 사적인 관계일까? 신 선배와 정윤수의 공통 분모는 어쩐다. 대충 넘어가는 수밖에. 아직 세상일 알 수도 없고 믿을 놈 아무리 없다 해도 어떻게 신 선배가 그럴 수 있어요? 예. 이쯤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면 곤란한데. 정 선배님이야. 회사 일로 알게 됐지만 신 선배하고 저는 수업도 같이 듣고 꽤 가까웠거든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아줌마! 예! 여기 고기 더 주시고 술도 더 주세요. 예! 선배님, 많이 드세요. 예. 형수님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동문 모임에서요. 어딘가로 떠나셨다면서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세요? 무슨 내용일까? 신선배라는 사람은 정윤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정윤수의 아내는 누구며 어떤 이유로 그에게서 떠난 걸까? 혹시 리시케 여자가 정윤수의 아내? 어쨌든 이들은 묵묵히 김대리의 말을 듣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마 정윤수였더라도 지금의 분위기에선 그랬을 테니까. 이게 다 신선배 때문 아닌가요?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동업자이기 전에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 살자고 그런 짓을 하다니요. 에휴, 결국 경쟁사만 좋은 일 시키고 회사 문 닫고 자기는 도망쳐버리고 친구도 잃고. 이게 뭐예요? 어떻게 정 선배한테 그럴 수 있냐고요. 김대리 왜 그래요? 풀썩 김대리가 옆으로 쓰러진다. 불판 위에선 까맣게 눌어붙은 고기 조각이 오그라들고 있다. 김대리의 말을 정리해보면 신아무개와 정연수는 절친한 친구며 동업자였다. 그런데 신씨가 정연수를 배신하고 회사를 닫게 만들었다. 이후 정윤수의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났다. 만취해 그대로 잠이 든 그를 힘겹게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선배님, 잘 살아요. 잘 살아야 돼요. 나는 그의 등을 두어 번 다독이고 택시를 잡았다. 메일함을 연다.
리시케시에서 메일이 도착했다. 회기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삶의 의미를, 내가 사는 이유를 찾아내고 싶어 떠나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어. 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이 내가 찾아낸 정답이라면 당신은 아마 웃을 테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아야겠어. 다시 나로 돌아가 내 삶을 찾는 것이 방법일 거야. 이곳에서의 삶도 그곳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사람 사는 모습은 엇비슷하고 어디에 머물든 어떻게 살든 난 그저 나일 뿐이더라고. 당신 많이 보고 싶다. 여자의 도착 예정일은 11월 28일이라고 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그녀는 정연수를 찾아 이곳에 올 것이다. 나는 그녀를 맞이해야 할까 피해야 할까. 그렇게 되면 나의 일생일대 프로젝트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삶을 원했던 이유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었다. 나는 나로 사는 것이 두렵다. 서가에 꽂힌 책들을 멍하니 바라본다. 우측 선반 맨 위 낯익은 제목이 시야에 들어온다. 잠깐 머문 곳도 내게는 고향이라는 인상적인 구절이 떠오른다. 의자를 놓고 올라가 그것을 꺼내든다. 툭! 발밑으로 무언가가 떨어져 내린다. 이게 뭐야? 이거 사진이잖아. 리시케시의 여자와 정연수. 새하얀 예복을 입은 그들. 정연수, 당신 고작 이런 거였어? 당신을 빌리기로 작정했던 순간 내가 바라던 상황은 이런 게 아니었어. 적어도 나보다 나은 인생일 거라 믿었는데 이런 삶을 나더러 어떻게 살아내라고. 지극히 외롭고 무거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정연수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을지 모르겠다. 그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였을까? 어쨌든 그는 실족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마침표를 찍은 삶을 내가 이어 사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무늬만 다른 삶 외에 어떤 뜻이 있는가? 지금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 미래가 되고 어느 지점쯤에 다다르면 나는 또 새 판을 짜고 싶어질까? 리시케시의 여자처럼 나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옷장은 깊숙이 넣어두었던 등산복을 꺼내 입는다. 배낭을 메고 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신용카드와 명함, 열쇠 꾸러미들을 주머니에 넣는다. 현금카드, 통장, 그동안 사용하던 물품들은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마지막으로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본다. 돌아온 그의 여자가 낯선 흔적을 발견할 수 없길 바라며. 어둑해진 산길을 천천히 오른다. 사각거리던 낙엽들이 어느덧 수북이 쌓여 발목을 푹신하게 감싼다. 오랜만의 산행이라서일까, 무거워진 몸 때문일까, 걸음이 쉽지 않다. 리시케시의 편지 내용이 떠오른다. 다시 나로 돌아가 내 삶을 찾는 것이 방법일 거야. 난 그저 나일 뿐이더라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 남의 인생을 덮어쓰는 일. 그것은 결국 누구의 삶도 아니야. 과거를 버려둔 채
현재의 나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를 다시 만나야 하는 일이 내키진 않지만 내 자리로 돌아가려면 이곳을 꼭 거쳐야 한다. 빌린 물건을 돌려주고 맡긴 내 물건도 되찾아야 하니까. 이제 회계사 시험 공부 따윈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나로 돌아가 모든 것을 업고 새 삶을 시작할 것이다. 조만간 납골 땅의 엄마에게 인사드리러 가야겠다. 발걸음이 빨라진다. 계곡 깊이 내려앉은 어둠에 더 이상 앞을 분간하기 힘들다. 랜턴을 켠다. 10여 미터 전방에 그날의 바위가 보인다. 나도 모르게 진저리를 친다. 장갑 낀 손으로 그를 더듬어 굴곡을 살핀다.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는다. 잘 있었어요. 수분이 빠져나간 그의 둔부는 아래로 쑥 꺼져 있다. 나는 챙겨온 정윤수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낸다. 어쩐지 이전보다 헐렁해진 느낌이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펼쳐 신분증을 교환한다.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나는 돌아가 내 삶의 새 판을 짤 것이다. 그럼 잘 있어요. 인사를 마치고 신분증을 내 지갑에 꽂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낯선 이물감. 신분증을 다시 꺼낸다. 바닥에 두었던 랜턴을 집어 그것을 비추어 본다. 이게 뭐야? 한재우 69012호. 이건 내 신분증이 아니잖아. 무릎이 꺾인 듯 나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의 지갑에 넣어뒀던 내 신분증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정현수가 보관하고 있어야 마땅할 내 물건. 대체 누가 나와 똑같은 짓거리를 한 걸까? 여기 이렇게 얌전히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거칠게 그를 뒤집어 가슴팍을 움켜쥐어 일으킨다. 손에 들린 파란 등산복 밑으로 우수수 무언가 떨어져 내린다. 호모 리터니즈 2009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당선작이죠. 진보경 작가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그런데 이게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생각만 해도 제가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서 되게 막막해졌는데 그러면 한재우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한재우로 살아가거나 다시 정현수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제3의 이야기가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말을 딱히 이것이다 정해두지 않고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기로 하고 열어두었습니다. 이 작품이 반응이 괜찮으면 속편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작품 쓰게 된 배경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소재가 일단 굉장히 독특한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여느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실천에 옮긴다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이런 발상도 신선하고 언제 어떤 계기로 이런 작품을 구상하고 쓰게 되신 건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다른 삶을 꿈꿔보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막상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름의 고통과 결핍이 있기 마련인데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예, 자기 삶의 출구는 사실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다른 삶을 꿈꿉니다. 이 작품은 그 점에서 착안해 출발했고요. 네. 지난 여름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이 제목에 대한 얘기도 한번 작가께 여쭤보고 싶어요. 호모 리터니즈. 이 제목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유의하는 인간처럼 호모 리터니즈, 귀환 자들,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주인공인 나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리시케시로 떠난 정현수의 아내도 결국 떠난 사람들은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네. 떠난 사람들은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참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 죽은 사람만 돌아오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작품 얘기하느라고 아직 축하한다는 말을 못 드렸는데 이 신춘문예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언제 이 발표를 들으셨죠? 12월 22일이었고요. 그때가 저녁 무렵 한강대교를 건너는 중이었어요. 네. 그날 마침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요. 그 시간에. 네. 그래서 꿈속인 것처럼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고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통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세상 모든 것에 감사했고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이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그래요. 얼마나 짜릿한 순간이었을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들 쫙 표현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짜릿짜릿해지네요. 근데 이 수상소감 보니까 남편한테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만난 김금희 작가도 워낙 어려 보이시고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시긴 했지만 결혼 안 한 것 같으셨는데 진보경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제 결혼하신 거예요? 네, 결혼은 2001년에 했어요. 꽤 되셨네요. 네.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됐다니까 뭐라고 하세요?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이야 제가 전화로 소식을 전했는데 몇 번 되묻더니 울먹이더라고요. 네.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셨으니 2배가 되고 그 연말 연시가 굉장히 행복하셨겠어요. 특히나. 네. 신춘문예 당선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앞으로 지금 어떤 작품을 쓰고 싶으신지 아니면 쓰고 계신지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이제 갓 등단한 신인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요. 저는 소설을 항상 쓰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 먹고 있는 게 저는 우리들 일상의 이면과 속내에 담긴 삶의 비밀과 진실의 질문을 던지는 작품 그리고 고단한 인생에 따뜻한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좀 따뜻하고 또 인간 표면적인 것보다는 또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도 좀 이렇게 글로 표현해보고 싶으시고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009 서울신문 단편소설 당선작 호모 리터니즈의 진봉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어느새 2월이에요.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저만 그런가요? 오늘 소개한 작품 속에도
무직자가 등장을 하고 또 요즘 경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 참 많으시죠. 겨울 추위만큼이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 경제 한파가 빨리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 신춘문예 당선작 시리즈 서울신문 단편소설 당선작 진보경 씨의 호모 리터니즘,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